여덟 번째 노트부터는 이제 객체지향 쪽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C++는 C 언어를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할 수 있도록 확장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덟 번째 노트부터는 이제 객체지향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객체지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객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기존의 C에서 했던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화 프로그래밍과의 차이도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 C에서 사용한 함수 위주의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프로그램이 함수로 구성이 되겠고,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나눌지, 어떤 함수로 구성할지가 프로그램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구성해서 프로그램할 것인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둔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함수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점점 우리가 개발해야 된 프로그램들이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프로그램 하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이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C에서 사용했던 구조화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지적되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사고를 컴퓨터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반대로는 객체지향은 조금 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있는 그대로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 이제 이 구조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와 그 함수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캡슐화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묶어서 한 단위로 처리하는 걸 우리가 캡슐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코드 재사용도 좀 더 상속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코드 중복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있고, 실제 코딩 자체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측면도 있는데, C에서 프로그램할 때. 근데 이거는 C가 구조 프로그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C가 개발될 당시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테크닉,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C에 구현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는 함수를 다중 정의할 수 있죠.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개 정의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구조 프로그램에서 그건 못하냐? 할 수 있어요. 못할 건 없는데 C는 그걸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C는 조금 오래된 언어이고, 그게 이제 최신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 구조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딩 자체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는데, 이거는 구조화 프로그래밍 그 자체의 문제점이라보다는 언어가 조금 올드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 코드로 그 C 코드를 보면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복합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스트럭처 같은 걸로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겠고, 저 구조체를 변수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겠고, 이 구조체 변수를 이 함수에 전달해야 되는데, 구조체 변수는 무거우니까 값 전달로 안 하고 포인터로 전달해야 되겠고, 또 이 안에서 보통 이 전달된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const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함수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상태를 이 안에서 수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함수가 중심이 되겠고 그 함수에 처리한 데이터를 항상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면은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에 정의하게 되겠고 그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정의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이제 캡슐화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구조체 변수,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얘가 중심이 돼요. 포인트, P. 생성된 객체가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P를 이 값으로 설정해라. P를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거지. 움직이는 함수에 P를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기존과 우리가 기계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기존에 항상 데이터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니까 똑같은 기능하는 함수를 보면은 예전과 달리 인자가 하나 줄어들죠. 왜냐하면 인자를 예전에는 전달해야 됐는데 이제 인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부작용 있는 함수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얘를 바꾸더라도 얘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그런 함수들을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조화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인 것이고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당시에 없었냐는 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학문적으로만 이런 형태의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안 되다가 이제 PC 컴퓨팅 환경이 이제 GUI 환경으로 바뀌면서 GUI 응용들을 만들어야 됐는데 GUI 응용들은 예전에 C 함수처럼 구조화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기가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형태로 얘네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C++가 이제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 응용을 만들 때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C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C++로 라이브러리들을 GUI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많이 동의가 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우리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었고 지금은 윈도우 응용보다는 웹 응용, 모바일 응용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웹 응용과 모바일 응용에서도 여전히 둘 다 GUI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객체지향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주 패러다임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가 개발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개발할 때 아주 하드웨어 밀접한 뭐 드라이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회사 갔는데 옛날 프로그램 코드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은 옛날 그 형태 그대로 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 뭔가 새롭게 응용을 처음부터 만든다 그랬을 때는 다 대부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게 언어가 뭐가 됐든
객체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 상태에 따라 행위가 바뀔 수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객체는 우리가 일상 객체를 보는 시각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저기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저 문을 보면은 저 문은 유리문이구나. 뭐 열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머리에 좀 더 뭔가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사물을 우리가 사용한 사물 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세계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것 자체를 그냥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문 같은 게 있으면 문의 상태는 뭐 잠겨 있음, 닫혀 있음, 열려 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의 상태가 될 것이고 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열고 닫고 잠글 수 있고 잠금을 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쓰는 문을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그대로 문이라는 거를 구현해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는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행위가 되겠고 이 상태는 이제 프로그램을 옮길 때는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 행위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는. 그래서 뭐 몇 가지 예시를 들면은 이런 뭐 샤프 같은 게 있다. 그럼 이 샤프의 상태는 뭐냐? 뭐 메이커가 있겠죠. 회사가 뭐냐? 라미나 뭐 이런 거고 샤프의 뭐 모델명이 있겠죠. 그래서 저 사파리다. 뭐 심은 0.5mm를 쓴다. 색깔은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가 되겠고 샤프 갖고 할 수 있는 게 쓸 수가 있고 심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심의 크기가 지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린터가 있다. 그럼 이 프린터도 또 비슷하게 어떤 회사 거냐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양면 인쇄가 가능하냐 네트워크 기능이 되는 프린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고 행위를 뭐 출력하는 게 있을 거고 토너의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겠죠. 고양이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 객체를 프로그램 세계에서 똑같이 뭔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내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객체지형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되게 직관적인 형태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함수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캡슐화라고 그러고 데이터와 그 처리하는 함수를 이런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바로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객체들을 정의하게 되겠고 이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와 그것 처리한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정의하기 때문에 캡슐화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는 뭘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냐면은 상태의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클래스 사용자로부터 숨길 수가 있습니다. 언어마다 조금씩 실제 저게 제공되는 방법이 다른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내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할 때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상태를 실제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클래스는 학생 성적을 뭔가 관리해주는 클래스인데 학생 성적을 이제 A 플러스 A 뭐 이렇게 이제 준다 그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학생의 성적을 A 플러스 A, B 이런 문자열로 유지하고 있는지 뭐 100점 만점에 90점, 95점 뭐 이렇게 갖고 있는지는 사용하는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죠. 개발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지. 뭐 사람 이름을 달라 그러면은 김상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김상진을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할 수도 있고 성 따로 이름 따로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하나를 유지하는지 나눠서 유지하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각 행위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모르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실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 함수의 코드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이 함수는 내가 이런 데이터를 주면 이런 결과를 준다는 걸 알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이 객체 지향에서는 기존의 그 구조화 프로그램에 없던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접근 제어. 그래서 이 클래스는 상태와 행위를 갖고 있는데 모든 상태를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구현되어 있는 모든 행위를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직접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행위들은 밖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호출할 필요가 없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어라는 것을 제공하는 이유는 강건성에 있습니다. 즉 오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은 사용자들이 그걸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할 수가 있고 잘못 사용하면은 유지된 상태들이 엉뚱한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 나이가 있는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제를 하게 되면은 절대 사람 나이는 음수가 가질 수 없도록 다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캡슐화의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접근 제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강건성도 한 단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는 상태, 행위, 식별자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 그래요. 상태, 행위, 식별자.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한 객체를 한 종류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죠. 문이 있다 그러면 문을 하나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지금은 이 문을 열고 싶으면은 그 문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객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의 식별이라는 건 뭘 이용해요? 변수를 이용하는 거죠. 내가 5개의 문을 사용할 거다. 그럼 5개의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배열 이름과 색인을 통해서 문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수를 통해서 이제 식별자는 나타나는 거고요. 상태는 이제 데이터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각 객체의 현재 상태는 다를 수가 있죠. 물론 같을 수 있고 문들이 다 닫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문은 열려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행위는 반드시 객체 행위는 그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돼요. 만약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정의했다는 것은 그 행위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상태가 있고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들은 객체의 상태를 여러 상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도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 함수를
그 클래스에 추가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가 아닌 거죠. 객체가 아닌 거고. 또 상태인데 그 상태를 우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해서 다 데이터로 멤버 변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행위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ctangle이라는 사각형을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 그럼 사각형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정보는 뭐 이쪽 꼭지점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위쪽 꼭지점하고 이제 너비, 높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이제 너비, 높이가 있으면 뭐래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면적이라는 멤버 변수를 데이터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면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태인데 멤버 변수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로 만들어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걸 호출하면은 그때의 너비와 높이를 이용해서 곱해가지고 면적을 주겠죠. 그러면 얘는 area라는 함수이지만 실제는 어떤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이 객체의 상태죠. 현재 객체의 면적이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고 해서 이 함수가 다 행위로 우리가 분류하기보다는 어떤 만들어진 함수들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행위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 값으로 나타내며 데이터로 나타내니까 이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 객체들이. 그래서 멤버 변수로 이 객체 상태들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게 열광이 됐든 정수가 됐든 또 다른 뭐 객체가 됐든 그 필요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해 가지고 객체가 유지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근데 학생이라는 클래스에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 그럼 이름은 문자열로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가 std string을 이용해 가지고 멤버 변수를 정의할 거예요. 그럼 학생 객체를 내가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name, 학생 이름도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행위는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되는데 이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멤버 함수라고도 해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근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는 많이 안 쓰이고 대신에 뭐라고 많이 불리냐면은 메소드라는 용어로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거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함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불리는 용어가 되겠고, 멤버 변수라는 용어는 계속 쓰이는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이고 이제 대신 메소드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겠고,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스턴스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인스턴스라는 용어는 많이 안 쓰이고 그냥 객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객체.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제 객체들을 우리가 여러 개 필요한 만큼 생성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 객체들의 행위를 호출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수행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C++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고,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객체를 하나도 생성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정의는 거의 주석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클래스의 정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그 객체를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그 객체에 논다는 게 이제 행위를 호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할 때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를 보통 하게 되겠고, 그 여러 개의 클래스의 객체들을 여러 개 또 생성해 가지고 이 객체들이 상호작용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제공되게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들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고, 또 그 클래스의 객체들 간에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객체 제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 설계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어떤 클래스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정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클래스들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 클래스의 객체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결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클래스 간 관계에서는 의존 관계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의존 관계라는 건 한 클래스 A 구현에 다른 클래스 B를 사용하면 A는 B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막 클래스 A 이렇게 만드는데 B 이렇게 되면은 B 타입의 객체를 얘가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f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뭐 C를 받는다. 그러면 또 C하고도 이 A는 의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void bar가 있는데 이 안에서 요 bar을 구현할 때 D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또 요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는 B랑 C랑 D랑 다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러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많이 의존할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 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의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A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C를 수정했어. 그러면 A를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D를 수정하거나 B를 클래스를 수정하게 되면 A를 수정해야 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클래스 정의할 때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 관계 말고 이제 논리적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클래스 간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상속 관계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완동물을 만들고 이 애완동물을 이용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 중복도 제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이제 상속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상속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간 관계가 되겠고, 클래스 간 관계는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클래스 간 관계는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간 관계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객체가 맺고 있던 관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 캐릭터가 칼을 들고 전투에 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게임 캐릭터가 칼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을 쓰다가 이제 좀 진행되다가 칼을 버리고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 캐릭터가 칼을 무기로 유지하고 있다가 좀 지나면 도끼를 무기로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총을 무기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맺고 있던 관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로서 사용 관계, 포함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함 관계가 되겠죠. PC 본체를 모델링 하는데 이 PC 본체에는 메모리, SSD,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얘네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겠죠. 그럼 얘는 포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포함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칼이 이 사람의 일부는 아니죠. 늘 쓰니까 갖고 다닐 수 있는데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처럼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닌 거죠. 보통 포함 관계는 이렇게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간 관계, 객체간 관계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속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11장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